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 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먼데이. 경제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내일이 초복입니다. 초복이면 복날인데 사실 그 보양식 먹잖아요. 네. 아마 삼계탕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삼계탕 값이 예전과 좀 다르죠? 지금은 한 2만 원 가까이 됩니다. 너무 네. 비싸서 저는 그저께 집에서 해 먹었습니다. 아 벌써 미리 삼계탕 사와가지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아, 네. 요즘 뭐 한 10,000원 정도 이하에 사가지고 그냥 물에 넣고 끓이면 똑같은 삼계탕이다. 그래서 그렇죠. 집에서 미리 2번 먹었습니다. 이미 몸보신을 하고 오신 우리 교수님과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삼계탕을 먹는 편은 아니에요. 아 원래가요? 네, 복날에도? 그래서 다행히 뭐 삼계탕 값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뭐 대체제로 다른 것들 뭐 저는 추어탕이라든지 아 그렇죠. 다른 것들을 먹어서 본인 체질에 맞는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복날 때 이 삼계탕을 먹는 것보다 평소에 건강 관리 잘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뭐 이렇게 그 삼계탕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복날의 몸보신으로 우리 대표님은 닭보다는 미꾸라지를 더 선호하신다는 말씀 결론이었고요. 저는 뭐 삼계탕은 챙겨 먹으면 좋죠.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반마리 팔지 모르겠어요. 반마리는 좀 싸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반마리 한 10,000원에 팔죠. 네, 반계탕? 네. 반계탕. 먹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가가 좀 비싸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복날에도 참 이렇게 삼계탕 먹을 때도 이렇게 조심하실 것 같아. 이렇게 지갑에 손을 넣다 뺐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일주일 전에 생생경제에서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했는데 그중에서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다른 상호금융 연체율의 2배 이상 정도로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좀 내용을 자세히 짚어봤었는데 3, 4월에는 뱅크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괜찮겠나 이런 불안감이 커지는 보도가 연일 나왔었고 추가 뱅크런 있는 거 아니야? 이랬었어요. 뱅크런 또 생기면 어떡하지?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총력전이라는 표현을 하던데요. 이제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교수님, 이번에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정부가 이렇게 총력전으로 나선 이유 뭘까요? 새마을금고는 또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에 좀 독특합니다. 1960년도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동사무소 옆에는 보면 항상 새마을금고가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조합장이 있고 이 금융 전문가들이 아니라 이제 첫 출발부터가 서로 상호 부조, 서로 일손 돕기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새마을금고였고 이것이 점점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조합원이 한 1,400개 정도 조합장이 네. 1,400개고 또 분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조합장이 있으면 분점을 한 2-3개씩 내기 때문에 지점까지 합치면 4,000개입니다. 농협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고 또 금리가 예금 금리는 국민은행보다 1% 높아요. 더 높은 금리를 주고 그다음에 대출이자 또 조금 더 높습니다. 조금 더 높지만 좀 대출을 잘 해줍니다. 네. 보통 우리가 아파트 담보대출하면 은행에서 한 40% 50%지만 여기에는 PF 대출이라든지 또는 뭐 전세 사기 대출도 여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전세 사기본도 많이 대출이 일어났고 또 직원들이 전문 금융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 640억 원 정도 횡령이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조합장이 은행의 본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시중은행은. 그렇지만 여기는 조합장이 자기 마음대로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전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을 조합장 1,400명이 모여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잘 해줘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그래야만 자기가 선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중앙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지만 이것도 총무처. 과거에 우리 공무원의 인사와 행정을 담당했던 행안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 금융인이 아니에요. 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네. 한 10명 정도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4,000개의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고 이 사람들은 비전문 금융인입니다. 행정고시 합격하거나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순환보직으로 몇 년 근무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옮깁니다.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관리 감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부실이 확대된 이유는 자체적으로
이사장이 조합장이 마음대로 대출해 줄 수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국가가 또 보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새마을금고법상에 보면 국가가 차입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이 생기더라도 국가가 보증을 해주게 되니까 문제가 좀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직원의 횡령이라든지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대출을 해서 연체율이 PF 대출의 연체율은 10%가 넘습니다. 가장 높고요. 예. 우리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지금 0.3%에서 4%입니다. 근데 일반 대출도 연체율이 지금 6%를 넘었습니다. 한 7%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20배나 되는 것이 바로 새마을금고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최근에 뭐 5천만 원 넘더라도 다 보정해 줄 테니까 절대 인출하지 말라고 네, 하는데 네. 저는 조점은 4,500만 원만 얘기하십시오. 만약에 정부가 이제 5천만 원이 넘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은행에서는 보증을 안 해줍니다. 그게 한 금융권 한 개의 금융권. 그러니까 지점도 있고 본점이 있는데 여러 개 하나의 은행에 여러 개 지점이 했다고 해서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의 은행에서는 한 개만 해줍니다. 아, 네, 네. 이거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400개 조합장이 있지만 분소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데가 분소인지 지점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이게 중복이 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중복이 되더라도 6천만 원이 넘더라도 전액 보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이유는 국민들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은 5천만 원까지 해주게 됐는데 네. 새마을금고법은 예금자 보호법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더 보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우리가 6천만 원 되더라도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제2저축은행까지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풍선 효과를 가져와서 나머지 시중은행까지는 안 가겠지만 제2저축은행까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렇게 긴급 처방을 해서 전액 다 해주겠다 이렇게 잡고 있는 거고 새마을금고 예금하는 상품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금, 적금, 보험 딱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는 예금과 적금을 깨가지고 임직원들이 펀드로 바꿔버리게 해서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다행히 새마을금고는 예금하고 적금 상품밖에 없기 때문에 원금 손실 나는 건 없습니다. 그건 다행이다. 그래서 요점은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더라도 내 돈의 원금을 4,500만 원 정도만 예금하는 것이 좀 분산 투자를 해라. 시중은행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쭉 짚어주셨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총력전으로 나선 이유는 새마을금고가 워낙 지점도 많기도 하고 이번에 이게 부실 우려가 터져버리면 다른 제2금융권 저축은행으로도 일파만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는 여기서 빨리 안정세로 진정세로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표님 이번에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나온 근본 이유가 물론 지금 교수님께서 많은 거를 짚어주시긴 했는데 사실 부동산 PF 대출이 되게 좀 초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부실 자체가 건설하고 부동산 대출 탓이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2019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022년 말이잖아요. 지금 한 56조 3천억 정도로 기존 대비했을 때 한 2배 정도 사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대출을 했던 일반적인 상품들을 보니까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소규모 위주로 대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오피스텔의 뭐 인기나 뭐 빌라에 대한 그 수요들이 상당히 급감했거든요. 뭐 건축왕이라든지 뭐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 쪽으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최근 들어서 침체 국면에 한동안 있었었고 또 그 과정 안에서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쪽에 개발했던 그 수요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됨으로써 뭐 그동안 그 아까 56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격적으로 사업을 했던 이런 문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같은 경우도 지난달 한 6% 정도 넘었었고 연체액 자체가 한 12조 정도 됐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가장 컸던 것들이 이런 뭐 부동산 관련된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보통들 보면은 그
뭐 전원주택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자금들이 많이 쏠려왔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행안부 감독을 받는 상황인데 여기에 인력들이 한 10%인데 10명 정도 되는데 그 10명도 전문성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관리 감독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이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뭐 개발하는 그 과정 안에서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대출 받기도 어려웠었고 대출의 규모도 꽤 크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PF가 돈이 자금들 많이 나갔었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지금 이렇게 침체되는 국면 안에서는 굉장히 그 연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앞으로 튼튼하게 분양성이라든지 뭐 개발 수익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방권에 있는 그 미분양 추이 같은 경우도 중공업 미분양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분양 가격이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까지도 분양이 지금 해소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오피스텔 빌라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새마을금고의 문제점들이 뭐 이런 관리 감독이나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역시나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경고음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대출을 해줬고 네. 그런 것들이 뭐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과정 안에서 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위험도가 있냐 없냐 파악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급한 불을 끄고 최대한 뭐 금융당국의 말을 좀 들어달라라는 의견들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뢰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부동산과 건설 쪽으로 나갔던 그 자금들이 과연 소규모 사업장 안에서 쉽게 회수가 될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 그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금도 인출을 했고 뭐 물론 줄어들긴 했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예전서부터 이게 부동산 가격이 그 연착륙을 해야지 완전히 급강하듯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했던 얘기들이 네. 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로 이 건설과 부동산 쪽으로 자금들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새마을금고의 이런 사태가 뭐 저축은행까지도 이어지지 않게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소비자들이 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그 깜깜이 통계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금고 뭐 경영 평가 같은 것도 그냥 홈페이지 정도에 게시하는 그런 수준이고 또 신협 대비했을 때 봤을 때도 뭐 그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금강원이 신협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자산이나 연체율, 그다음에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을 공개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려져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총 자산 규모가 284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객도 한 2,100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은 10명. 그다음에 깜깜이 통계. 그다음에 너무 그 건설과 부동산의 전문성이 바탕되지 않은 무분별한 대출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지금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쳤었구나, 간과했었구나 하면서 지금 다시 사람들이 논의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예금자 보호 그 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5천만 원인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더 올려야 되지 않냐. 지금 이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보니 지금 전문적인 금융 지식이 있는 전문인들이 때마다 이거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감독해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태까지 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예금자 보호 한도 그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죠? 지금 예금자 보호는 1억을 올리자는 법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여야가 같이 경쟁적으로 한 10여 건 이상의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일본과 한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33,000불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지금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은 3억까지 되고 있습니다. 3억 2천만 원, 3억. 3억 2천만 원까지 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 미국 지금 7만 불입니다. 한국은 3만 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비례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따지면 우리는 한 1억 5천만 원 1억 정도 5천 해줘야만 줘야 되네요. 비례적으로 비슷하다. 그래서 영국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보정을 해줍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우리가 23년 전에 2000년도에 이 예금자 보호법이 생긴 겁니다. IMF 직후에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는 보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4,500만 원만 예금해라. 만약에 원금 4,500만 원에 이자가 붙어서 5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요. 정부는 이게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한 푼도 안 줍니다. 5천만 원까지 주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군요.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금자 보호법 대상 되는 사람은 솔직하게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98% 우리 국민들은 다 5천만 원 이하 은행에 예금하고 있다. 예. 5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돈이 좀 더 많은 사람인데 새마을금고에 이제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막 수억 원씩 예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은행에 적금을 넣으면요 3.5%밖에 이자를 안 줍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에 이자를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가 1% 더 높고 그다음에 이자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14% 정도. 예. 정말 큰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100만이나 되는 우리 국민들이 새마을금고를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예금 이자도 더 높고 이자 소득세도 감면해 주고 아주 큰 특혜죠. 그래서 이렇게 한 300조 가까이 되는 큰 돈이 이게 새마을금고에 있고 4천만 명, 4천 개나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정부가 안심한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정부가 이때까지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인데 네, 두 개가 지금 여러 개의 은행이 합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실한 새마을금고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합병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6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이제 정부가 해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지금 예금자 보호를 빨리 바꿔가지고 1억 원까지는 우리가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거는 상향 방향으로 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의 3대 원칙은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입니다. 네. 수익성은 우리가 국민은행 적금이자 3.5%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민은행 적금이자보다 더 높은 데를 준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의심하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우리가 새마을금고는 이자를 더 줍니다. 1%. 대신에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것보다도 나의 원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정부가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합병이 되고 또 부동산 부실이 더 된다 그러면 그 돈을 바로 인출할 수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4,500만 원씩만 분산 투자를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한도가 5천만 원이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예. 관리 부분. 주체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가 하는 것을 손을 놔야 됩니다. 예. 행안부는 일반직 공무원들이지 전문 금융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새마을금고만 행안부가 전국의 지방 조직을 관리하는 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총무처라는 이름을 이제 행안부로 바꿨는데 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소관 부처를 바꿔서 해야 된다. 지금 이것도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왜냐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군요. 예, 너무나 이제 문제가 좀 많고 이 전문 금융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연체율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시중은행은 매달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연체율이나 예금 상황, 대출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 금융인이 아니다 보니까 보고도 넣고 관리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감사합니다. 행안부가. 네, 네. 일반직 공무원들이 뭐 새마을금고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감사하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이 제도 자체도 행안부는 자기가 지방 전국의 조직을 관리하니까 놓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은 옛날에는 상호 부조나 이런 일손돕기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금융기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는 이거는 솔직히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우리 부동산 PF 이 문제가 앞으로 금융기관 부실 우려로 굉장히 큰 뇌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예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새마을금고의 우려 사태가 커지면서 부동산 PF가 다시 한번 좀 주목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찌됐건 부동산 시장에 그동안 침체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그렇죠. 침체가 안 됐다면 앞으로 이런 부실된 금액이 더 커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부실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고 어떤 뭐 방향이라든지 PF에 대한 방향도 좀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지 않았더라면 네. PF 대출은 계속 이제 규모가 더 커지면서 커지죠. 점점 골마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발 시행사들이 사실상 그렇게 큰 돈이 필요 없이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토지를 마련을 하고 토지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토지금에 뭐 한 10% 20%만 두고 또 소위 그 PF까지 넘어가기 전에 브릿지론이라고 있거든요. 그 말 그대로 다리를 놓는 그런 네네. 과정인데 거기서도 돈을 그 금융기관에서 돈을 꿔서 쓰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쪽에 아무래도 좀 부실하고 위험하다 보니까 1금융 쪽에서는 그런 뭐 자금들은 안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저축은행, 뭐 캐피탈, 뭐 보험 이런 쪽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결국은 시행사나 시행의 주체들이 돈이 없는 그런 과정으로 결국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상황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침체 국면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그 돈만 가지고도 개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게 그 금융이라는 게 참 마약과 같은 그런 거라 한두 번 정도 내 돈이 100억이 필요했는데 10억만 있어도 하네? 뭐 심지어 그 감정 평가를 좀 크게 하고 하면 돈이 거의 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자들의 자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 결국은 그 나중에 본 PF 가가지고 그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안 받게 된다면 자금의 연결고리가 끊겨버리는 그런 구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한 다음에 그 자금 확보를 일반적으로 투자자들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투자자가 아니라 금융의 돈을 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건설 대출기관서부터 자금 조달하는 그런 구조라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개발 과정에 보면은 다른 나라는 선분양 제도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선분양에 대한 이런 비율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후분양보다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분양할 때 돈들 대출기관에서 투자자들이 없어도 대출기관에서 돈을 다 빌려주는데 네. 굳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 처음에 토지 사고 분양자들이 다 돈을 가져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PF 과정 안에서 부실한 문제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거에 문제냐 아니면은 개발 사업을 하는 그 구조 자체가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그 부실도 문제라는 거죠. 돈도 없이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대출기관에서 전문성 없는 돈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선분양 하는 그런 제도 안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선분양 제도를 점점 선진국처럼 후분양으로 점점 가고 선분양에 대한 비율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하는 그런 비중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행사들이 그런 부실해도 뭐 시공사들한테 어떤 뭐 신용도를 의존을 하는 그런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송승연이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돈을 안 주지만 송승연 껍데기 안에다가 네. 뭐 우리 뭐 광고하고 있는 몇몇 거선사들의 이름을 씌워주면은 송승연 보고 개발하는 거에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우리 교수님은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 보고 하실 수도 뭐 있죠. 포스코라든지 네. 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 송승연이 아니라 시공사를 보고 하는 네,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대출 제도 자체나 선분양 제도 자체가 이런 부실한 개발 과정 안에서 돈을 빌려주는 문제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출기관에서 돈 나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에 이런 부실한
시행의 주체들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후분양제가 맞는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근데 선분양제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건설사에게 좀 먼저 혜택을 줘서 좀 집을 만들게 하고 좀 그런 방식이 좀 지금까지 하나 고착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분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 좀 원활하고 그러니까요. 건설자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건설하는 입장에서도 돈이 아까 10%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면 후분양을 하면 돈이 뭐 한 50% 100% 있다고 하면 10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좀 더 공급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선분양 제도를 채택을 하고 많이 활용들을 하는데 이제는 그 선진국 지금 부실공사에 대해서 논란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후분양에 대한 이런 비중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후분양을 하는 그 상황에서 뭐 건설사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좀 주어지면서 간다라면은 아마 그 조금 이렇게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생경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경제가 먼데이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퀴즈 내드릴 텐데 여러분 퀴즈 참여 많이 해주세요.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요. 퀴즈 정답자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이벤트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받아주시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잠시 후에 내드릴 퀴즈 정답 보내시면서 청취 인증 문자 보내셔도 좋고 응원의 문자, 칭찬의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듣고 와서 퀴즈 내드리죠. 지금까지 시흥이 없던 랜드마크가 온다. 쾌적한 교통과 은계지구의 생활인프라, 초중고 트리플 악세권, 거기에 롯데캐슬의 자부심까지. 시흥, 그 첫 번째 롯데캐슬.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660-2133 롯데건설. 입병은 각을 치료야 뭐 잇몸병도 각을 치료야 뭐 듣고 묻고 1분 동안 입병도 잇몸병에도 가글 입병, 잇몸병엔 가글로 간편하게 치료하는 아프니벤큐 액 코롱제약 모두 다 가글 치료야. 이경씨 그거 알아? 더 받는 퇴직연금이 있대. 알죠. 바로 하나은행이냐 아니냐의 차이. 꼼꼼한 상품 운용부터 연금 받을 때 관리 수수료 면제까지 소중한 내 IRP 하나은행으로 모아서 관리받으세요.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 자네 기름값 아껴주는 트럭버스 타이어 AH51 들어봤는가? 마일리지 보증까지 된다던데. 난 이미 TBX 앱에서 받는 걸. 후륜 전용 신상 타이어 DH51도 나왔더라고. 대한민국 대표 타이어 한국 타이어 TBX 앱에서 다양한 타이어 정보와 멤버십 혜택까지 만나보세요. 한국 타이어 TBX. 대리 불렀어? T-맥대리 순식간에 배차 완료. T-맥대리 18% 더블 적립. T-맥대리 평균 18전의 배차, 최대 18% 더블 적립. 티나게 좋다. T-맥대리 하나만 기억해요. 1522 앞번호도 뒷번호도 1522 대리운전 1522 1522 1522 하나만 기억해요. 1522 대리운전 1522.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입니다. 앞서 새마을금고 우려 관련해서 자주 등장한 말이었죠. 이것은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걸 말합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니셜로 만든 말인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내드리죠. 1번 PF 대출, 2번 UFO 대출. 1번 PF 대출, 2번 UFO 대출. 정답을 몰라도 맞히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독서와 무제한 친해질이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20년 정든 대한민국 대표 만두 한만두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만두 선물 세트,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 용기 땡스 소윤,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러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체계적인 배합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철학을 담은 에버비키니에서 맛있게 즐기는 바질라 카노,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받아주시고요. 평소 즐겨 듣는 프로그램, YTN 라디오 프로그램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애청자분들은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라고 말해주시면 되죠. 이런 기회에 감사한 마음 담아서 커피 한 잔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변에도 많이 소문 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김치 종주국의 대표주자 한국농협김치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 여러분의 경제는 안녕한가요?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현명한 경제 정보는 필수겠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와 함께하면 지금의 위기,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주세요. 지금까지 굿모닝 굿라이프 진행자 양수진이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인천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꿈에 인천이 응답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도시,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오늘 나 뭐 배웠지? 이제 학교 수업이 달라집니다.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고 함께 답을 찾아가며 풍성하게 넓어지는 수업. 프로젝트 중심으로 쑥 더 깊어지는 수업. 선택권은 넓히고 학습력은 높이고. 엄마, 오늘 과학 시간에 행성을 배우는데 지구 말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 궁금해져서 친구들이랑 자료를 찾아보니까 화성에서는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우, 숨 넘어가겠다. 수업을 바꾸어 갑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지호입니다. 2020년 20대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보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65.1%, 30대는 48.4%라고 합니다. 저의 20, 30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 나는 무얼 하며 살아야 할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유명한 개그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로 인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방송 활동도 하고 아내와 저의 일상을 SNS로 나누면서 200만 명의 팔로워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누군가를 웃음 짓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생생한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월요일이죠. 경제가 먼데이, 한 주간의 경제 맥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알아야 할 경제 지식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좀 받아주시고 모르는 번호라도 좀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다라고 하면 끝까지 좀 듣고 YTN 라디오 생생경제 꼭 이 말까지는 하고 끊어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두 분도 전화 아직 받아본 적 없으시죠? 아직 전화 안 왔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왜 우리 출연자분들한테 전화가 안 갈까요?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라 자, 일부러 우리 필터링을 하는 출연자분들 것 같아요. 아주 객관적으로 생생경제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실 텐데 네. 제 주변에도 이렇게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네. 도대체 이 전화는 누구한테 가는가? 왜 나한테도 안 오는가? 음모론을 지금. 네. 그건 아니고 이 한 전 국민 대상으로 한 3,000명 표본을 뽑아서 전화를 한대요. 예, 한 평일 2,200명, 주말 800명 정도 이렇게 뽑아서 한답니다. 좀 우리 출연자분들 대상으로 좀 전화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듣고 있다고 여러분 답변해 주시면 돼요. 생생경제 2부 시작을 해보죠. 2부에서는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7월 경제동향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조업 부진이 일부 완화됐고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왔답니다.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거네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독일이 이제 80%로 세계 1위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900조를 수출하고 800조를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조씩 이제 흑자가 났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1년 반째 지속되고 있고 중국이 경기 침체, 중국도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지금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 21%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한 6%,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대학생 실업률 한 10% 정도 되는데 결론 우리보다 더 중국이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또 우리 한국은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별로 우리 수출 비중을 보면 중국이 26%, 미국이 15%, 홍콩이 7%, 일본이 6%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좀 살기 위해서는 많이 좀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중국이 좀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게 가장 크고 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자.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2배 이상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이 지금 GDP가 16조 달러고요. 미국이 22조 달러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옛날에 너무나 가난해서 우리가 WTO도 가입시켜주고 좀 많이 도와줬는데 너무 많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중국이 우리보다 GDP가 더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해서 중국이 지금 고관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체 중국 수출 품목의 한 30%를 25% 고관세를 매겨가지고 중국 수출이 미국에 많이 못하게 막고 있는데 그러면 또 미국도 손해가 되는 겁니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랬더니 또 중국은 8월 달부터 갈륨이라고 해서 희귀금속 전 세계 독점하고 있습니다. 90%를 독점하고 있는데 수출 안 하겠다.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와 정말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서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상생을 하고 함께 살고자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너무 급속한 속도로 따라와서 미국을 추월하게 되니까 이렇게 좀 격차를 벌이겠다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고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에 투자한 금액이 70조나 됩니다. 삼성이 35조 시안 공장이 있고 하이닉스도 35조 단일 공장으로 가장 큰 게 중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얘기한 게 중국에서 더 이상 최신형 반도체 생산도 하지 말고 중국에 공급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서 아주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데 해결 방안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순수하게 산업용만 생산하겠다.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군사용으로 되는 그런 최신형 반도체는 공급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당장 이렇게 손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출구 전략은 좀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하거나 수출하는 걸 막지는 마라. 우리가 좀 상생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경제가 경기 저점을 지금 지나고 있고 반도체 중심으로 제조업 부진이 일부 완화됐고 지금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KDI가. 뭐 보니까 금융시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는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보니까 여전히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선 지금 매매 시장을 보니 매매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전월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0.22% 정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예년 대비했을 때 부진하다라는 의견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 가격이라든지 또 입주 예정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세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KDI에서 준 것 같은데요. 뭐 KDI의 의견도 존중은 하긴 하는데 저는 조금 시장의 변화는 조금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게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택을 참여하는 그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는 소비자들이 주택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그것도 조사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그 전망들을 소비자들이 하는 거는 지금 8%가 올라서 100까지 도달을 했거든요. 0부터 200까지 있는 그 수치인데 기존까지만 해도 거의 뭐 한 70대, 60대 머무르던 것이 드디어 이제 한 100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봤을 때도 이제는 주택 가격이 굉장히 낙폭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보는 그런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전셋값 그 하락 뭐 역전세 대란이다라는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 전셋값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년 만에 뭐 이제 하락세를 멈춘 그런 추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을 내리는데 하방 지지를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역전세에 대한 것들이 뭐 DSR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도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벌써 한 2달, 3달 전에 전세 계약들을 다 하거든요. 그 안에서 네네. 서로 사인과 사인끼리 위험들을 서로 뭐 해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뭐 역전세에 대한 우려 그 낙폭이 가팔릴 거다라는 생각들이 지금 상당 부분 완만해졌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값이 하락하는 것이 멈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뭐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청약 가점들도 상당 부분 올라왔고 그 외적으로 선행지표로 보는 경매 시장 아파트의 경매 시장 같은 경우도 낙찰가율 서울에 있는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했을 때 한 3.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낙찰가율 같은 경우도 한 80%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선행적으로 보는 그 흐름 자체도 주택 가격이 굉장히 이제는 뭐 식어가는 그런 과정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려를 하는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이런 온도 차이가 서울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그다음 지방의 온도 차이가 좀 다르다라는 것들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부동산 PF에 대한 그 문제들 우려하는 것들이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지방권 사업장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만 정부가 잘 컨트롤만 해준다라면은 이 뭐 우리 한국 경제 그 시스템 안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도 낙폭도 축소를 해주면서 저는 상저하고 얘기하는데 아마 뭐 KDI도 뭐 한 4분기 정도 되면은 그 부동산 건설 쪽도 일정 부분 수정 전망하지 않을까 뭐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전망하시는 네, 거예요? 한 4분기 정도 되면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7월에 오는 13일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이야기를 좀 여유 있게 하다 보면은 2부도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한데요. 현재 우리 기준금리가 3.5%입니다. 지난 1월에 3.5%로 올린 다음에 2월, 4월, 5월 이렇게 3번 연속으로 동결을 한 상태죠, 지금. 그리고 오는 13일에
이제 금통위가 열려서 이번에 결정을 할 건데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5.25%고 지난달에 미국은 한 번 동결을 했어요.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에 미국은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우리나라는 아마 동결하고 미국은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그럼 이제 4연속 동결 그렇죠. 이렇게 전망하시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장 기업의 30%가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뭐 새마을금고 얘기를 했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금 중소형 증권사는 연체율이 20%가 넘습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마을금고 PF 대출 연체율이 10%가 넘었습니다. 네. 일반 대출이 한 7% 가까이 연체율이 발생해서 지금 뱅크런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시중은행은 굉장히 어렵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0.4%밖에 안 됩니다. 새마을금고 20분의 1이 이제 시중은행이다. 네, 네. 시중은행은 아주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또 전체 예금이나 대출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렇게 제2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런 쪽이지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네, 네. GDP는 세계 9위나 되는 아주 경제 강국인데 이와 같이 제조업에서 돈을 못 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5개월째 한국은 지금 적자 지속이었고 네. 이번 달에만 겨우 이제 흑자가 됐습니다. 소폭. 그래서 한국은 아직도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상장 기업이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30%나 이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미국과 2% 격차가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은 아마 0.25%또 올려가지고 3.5%까지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주식시장에 지금 외국인 투자 지분이 30% 정도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는 게 가장 두려움인데 이것만 좀 안정된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 지금 우리가 국제금융위기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미국과 똑같이 따라 올렸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는 커플링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이 계속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올리다가는 한국 경제 자체가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동결한다 이렇게 그렇군요. 전망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해 뭐 한계 기업이 그 비중이 22.8%고 이게 캠코 발표라고 합니다. 또 예상 부도율이 4.25% 정도로 나왔다고 해요. 이게 많이 심각한 건가요? 그렇죠. 보통 우리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파산 직전에 있는 게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상장 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2,5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2,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어렵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가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수출 안 되면 어려운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동결할 수밖에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50초 정도 남았는데요. 송 대표님 마무리 멘트 송 대표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준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뭐 같은 뭐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준금리를 기본적으로 보면 한 3% 이상 넘어가면 각국의 처한 그 여건에 따라서 일정하게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격차가 지금 한 1.75인데 2%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의 돈 자금 유출 같은 것도 걱정을 하겠지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안에 그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미국하고만 꼭 비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 같은 경우도 1%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소비자들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도 6% 정도 됐던 게 지금 2% 후반 정도 되고 또 근원물가 추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이라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적고 대신 그 경기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경제 이렇게 본다라면 상반기 때는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더 고려를 했다라면 하반기에는 경기라든지 이런 물가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은 아무래도 동결하는 쪽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경제가 먼데이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